경매요? 뭐 이렇게 뭐 저희 집이 지금 경매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풀렸는데 사실은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는 B라는 사람이 기재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다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을 내가 후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투자금이나 내 돈을 그냥 날리는 거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낙후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의 주제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는 20대나 또 거래를 해보셨더라도 경험이 적은 30, 40대들에게 좀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는 유튜브 현변TV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수의 이제 방송에서 법률 상식을 좀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입니다. 현창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등기부등본의 어떤 가장 기본부터 또 전세계약 시 유의할 사항을 좀 사례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으로 저희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등기부라는 것은 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도 부족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영수보다 더 필요한 건데 사실 잘 안 보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제품 사용 설명서다, 카탈로그 같은 거다. 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실 때나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제품 사용 설명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는 법 간략하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거기서 동사무소 가서 1,000원 주고 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뗄 수가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냥 눌러보시면 발급 누르시고 떼고자 하는 주소지를 누르면 뗄 수가 있어요. 쉽게 뗄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열람은 모바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하기 직전하고 직후에 떼보는 것은 필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부동산 계약 전에 건네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직접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떼보셔야 그 당일날 계약 직전에 어떤 뭐 위조라든가 그런 행위를 피할 수가 있고 계약 직전에 자기가 약간 침착하게 캄다운되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봤으면 이제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표제부예요. 표제부의 의미하고 여기서 우리가 표제부를 보고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이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동호수는 맞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표제부에서 예전에 좀 많이 성행했던 수법이었는데 그 대학가에서 있던 방을 쪼개서 호수가 4개밖에 안 되는데 8개, 16개 쪼개서 여러 방을 파는 원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 쪼갠 방에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임차 보증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호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목적은 우리가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지출한 그 보증금을 이제 나갈 때는 잘 받아서 나가는 것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정확하게 해둬야 되는데 그런 호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호수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제부에서는 동호수 주소 확인을 가장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저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체 전입신고가 뭐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이 있고 또 민법 밑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결국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률 용어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우선 변전권과 대항력이라는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이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 두 가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하는 거냐? 결국은 이 집이 최악의 경우에 내가 나갈 때 이 집주인이 망했다. 쉽게 말해서 경매가 됐다. 그랬을 때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결국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두는 겁니다. 확정일자라는 거는 네. 효력은 어떻게 봐? 자정이 넘어가면서부터인 거죠? 확정일자는 그날,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가면 발생해요.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의 효력은. 네. 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그게 정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직장인이시니까 주말 끼고 이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말 끼고 이사를 하는데 내가 계약을 금요일 날 저녁에 했어. 그러면 다음 날 월요일에 돼서야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당일날 이게 예전에 사기가 이게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그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인데 법의 효력이라는 것이 이사한 날,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후 그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한 바로 그날에 그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마구 걸어버려서 결국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꽤 얼마 전까지도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의 허점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한 당일에도 등기부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 이사한 다음 날에도 근저당이 있는지 혹시 등기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네. 표제부 아래 이제 갑구가 나오는데 이 갑구의 의미는 뭐고 계약할 때 갑구에서 뭘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갑구는요,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일단 계약서를 쓸 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는 B라는 사람이 기재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권리를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등기부상에는 A라는 사람이 기재가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B라는 사람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거냐고 확실히 해둬야 되죠. 그러면 대리인일 수도 있고 그럼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B라는 법인이다. 그럼 만약 법인일 경우에는 또 그 리스크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분증하고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위임장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 위임장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공인중개사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대리권 제가 증명을 할게요. 제가 담보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찍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한 100에 99 정도는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아요. 근데 100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1억 몇천만 원 되게 큰 돈이거든요. 100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히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장 꼭 받으셔야 되고 위임장에는 그 사람 그 신분증하고 신분증이 사본되어 있는지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전화로라도 본인하고 통화를 좀 해보고 주민등록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그 소유권 밑에 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뭐 가압류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등기 혹은 임차권 등기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런 부동산에 계약을 했다가 이거는 그 가압류 이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가압류 가등기, 뭐 임차권 등기 이후로는 후손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갑구에 이런 등기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깔끔한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뭐 이런 게 이제 각부에 네. 이렇게 나오면 안 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계약을 해야 될까? 아니요, 저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가압류나 가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다, 음. 임차권 등기 같은 게 있다라고 아. 하시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샤라랄라 하면서 이런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딱 꽂혔어요. 네. 뭐 진짜 그러면은 오빠 여기 하자, 네. 아니면은 여기 자기야 여기 네. 하자라고 하고 이 집을 무조건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딱 가서 앉았는데 등기가 이래요. 그러면 단호하게 그 계약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말소사항까지 한번 다 같이 봐야 될까요? 꼼꼼하게 보려면 말소사항까지도 같이 떼서 좀 보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것을 권유드리긴 하죠. 만약에 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임차를 할 때 뭐 우리가 보증금을 확보하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못지않게 그 2년 동안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 트러블 없이 잘 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를 떼봤는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려고 했는데 전에 임차인이 뭔가 임대차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안 줬기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나갈 때는 어떨까요? 제가 나갈 때도 그렇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간 줄, 전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뭔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갑구를 봤는데 경매 등기가 있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매요? 이렇게 저희 집이 지금 경매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풀렸는데 사실은 짧게 말씀드려서 경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이 사람이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지금 쉽게 말해서 빚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집에 있는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달려붙어서 이 집을 경매시켜서 빚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 집을 내가 후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그 투자금이나 내 돈을 그냥 날리는 거죠. 날리겠다는 건 얘기거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어쩌다가 경매? 알고 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저는 완벽하게 좀 대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이따가 어떻게 보호받으시는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을구를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을구를 볼 때 뭘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항목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이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얼마의 대출을 일으켰는지, 얼마의 빚이 있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집의 시가에 비해서 60%, 70%가 넘어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그 낙찰가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낙찰가율 대비 경매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굉장히 횡행하기 때문에 갭 투자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갭 투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가하고 전세가 사이 갭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서울 시내 아파트라면은 최종적으로 경매가 됐을 때 거의 시가 대비 한 100% 정도로 낙찰이 돼요. 그런데 빌라, 오피스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피스텔 위험하다, 빌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특히 낙후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시가 대비 한 50%만 전세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다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부에서는 현 변호사님 모시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실사례를 통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